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한 지 2년째.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한 번도 수업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입학하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원래 진행하던 대면 강의는 없어지고 모두 온라인 강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죠. 제가 입학한 과는 특성상 남자가 많이 없고 여자가 많아서 입학하기 전부터 그 여학생들과 친해질 생각으로 큰 기대를 했었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니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도 온라인 수업을 하며 얼굴들을 보았는데 우리 과에 예쁜 여자가 많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2명의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니터 화면 너머로 얼굴을 볼 뿐이었지만 단번에 둘 다 상당한 미인이란 걸 알 수 있었죠. 두 여학생을 보는 재미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고 덕분에 성적도 나쁘지 않게 유지 중이었어요. 온라인 수업이지만 수업 시간이 항상 기다려지고 설레었죠.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가끔 화면 너머로 두 얼굴을 보며 혼자 여러 상상을 했고 수업 도중 혼자 욕구를 해결해 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3학년이 되었을 때 다행히 코로나 시국이 어느 정도 풀려 오프라인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고 학교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상상해왔던 두 여학생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학교로 달려갔고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여학생들을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고 자리에서 혼자 실망하고 있을 때쯤 두 여학생이 동시에 강의실로 들어왔어요. 저를 알고 있을까 조금 떨려하고 있는데 두 여학생은 자리가 마땅치 않았는지 제 양옆에 앉게 되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기분은 너무 좋았죠. 2년 동안 화면 너머로 보며 혼자 마음에 품어왔던 2명이 제 양옆에 앉아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첫날 앉은 자리가 자연스럽게 고정이 되어 우리 3명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도중 교수님이 조별 과제를 내주셨고 양옆의 사람과 함께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정말 미치게 좋을 지경이었죠. 한 달 가까이 옆에 앉으며 대화 한번 못 해봤었는데 그때부터 셋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고 저는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이어나갔어요. 제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결국 수업을 마친 뒤 조별 과제를 위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고 의외로 케미가 잘 맞았던 우리 셋은 금방 친해져서 자주 만나게 되었죠. 2명의 미인과 함께 단인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셋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술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우정을 이어나가던 도중 저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어요. 저는 2명을 모두 좋아하게 되고 말았고 어느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그 두 여학생이 저를 좋아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2명과 동시에 연애를 할 수 없었기에 선택을 해야 했었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저는 아찔하지만 2명과 동시에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뒤 실행에 들어갔어요. 한 명에게 먼저 고백을 한 뒤 절대 비밀이라고 말해놓은 뒤 다른 한 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입단속을 시키기로 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2명 모두 저에게 호감이 있었고 계획대로 잘 맞아떨어져서 2명과 동시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이 사실을 털어놨고 저를 나쁜 놈이라고 욕했지만 저는 이미 상황이 벌어졌으니 멈출 수 없다고 하며 위험한 연애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서로에게 비밀로 하고 2명을 번갈아가며 만나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아찔하고 스릴 넘칠 수 없었어요. 제 계획대로 하루에 한 명씩 데이트를 했고 모두에게 비밀이라는 핑계로 오픈된 장소가 아닌 모텔 같은 장소에서 만났고 2명과 하루씩 번갈아가며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런 연애를 이어가다 보니 점점 더 용감해져서
하루는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한 명과 사랑을 나누고 바로 다음에 동아리 방으로 가서 또 다른 한 명과 사랑을 나누었죠. 그런 스릴이 저를 더 흥분하게 만들었고 모든 에너지를 두 명의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데 쓰고 있었죠. 어느 날은 제 자취방에서 한 명과 사랑을 나누고 나가는 길에 다른 한 명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서로 저와 연애하는 줄 모르고 있었기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 했던가요? 6개월을 그렇게 스릴 있는 연애를 즐겨가며 아무 탈 없이 지내던 중 두 명 모두에게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어요. 유일하게 비밀을 털어놨던 친구가 저에게 속고 있는 두 명이 불쌍하다며 사실을 말해버렸어요. 처음에는 두 명 모두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나쁜 놈이라며 욕을 했고 저는 미안하다고 빌며 용서를 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제 사랑을 모두 잃는 것인가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시기에는 두 명 모두 저에게 너무 깊게 빠져 있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둘 다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하지만 둘 다 만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며 삼자 대면하여 둘 중 한 명에 대한 선택을 강요했어요. 저는 정말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명 다 사랑하고 두 명 다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더 위험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졌어요. 세 명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졌죠. 저는 두 명 다 사랑해서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셋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고백해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처음에 그 말을 들은 두 명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니 결국 며칠 뒤에 두 명 다 저를 포기할 수 없다며 조건부 허락을 하고 말았죠. 여자 동기 두 명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 행위를 허락은 하되 한 달 동안만 셋이 사랑을 나누며 느껴본 뒤 선택을 하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 친구로 만났던 그때처럼 셋이 만나게 되었고 세상 짜릿하게 셋이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서 미칠 지경이었죠. 처음 온라인 화면 너머로 보며 혼자 욕구까지 해결하게 만들었던 그 두 여자가 저에게 사랑을 바라며 열심히 만족시켜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저는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해 탈진할 만큼 모든 것을 쏟아내고 말았죠. 그렇게 꿈같은 나날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강의실과 동아리방에서 따로 나누던 사랑을 이제는 둘과 함께 동아리실에서 나누고 있었죠. 제 자취방에서도 둘과 함께 사랑을 나눈 뒤 쓰러져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가 되었죠. 결국 약속한 한 달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선택을 못하겠다는 핑계로 또 한 달을 연장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씩 늘리며 셋이 계속 사랑을 나누었죠. 어느새 4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저는 두 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날들이 언제까지나 이어지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 초에 필요 없는 전자제품이 생겨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중고물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팔다 안 팔려서 결국 헐값에 처분하긴 했지만 필요 없는 물건이 돈으로 바뀌는 경험을 처음 하고 나니 이게 은근히 재밌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중고거래하면 사기당할까봐 걱정도 해야 되고 다짜고짜 가격부터 후려치는 사람도 있었고 포장에 택배까지 제가 해야 했어서 솔직히 버리면 버렸지 중고로 처분하는 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도 충분히 구매자를 찾을 수 있고 거의 구매 원하는 사람들이 제가 사는 곳 근처까지 와주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급기야는 집에서 안 쓰는 잡다한 것들 전부 푼돈이긴 하지만 처분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팔 게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 뭘 팔고 있는지 구경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그때쯤 저도 그냥 관심 있는 물건들도 하나씩 사고 있었고요. 생필품 같은 것도 싸게 구할 수가 있으니 여러모로 이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찮게 누가 집에 왕거미가 들어왔다고 해서 잡아달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잡아만 주면 살해한다고요. 저는 군대를 완전 최전방으로 다녀와서 곤충 같은 게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미 한 마리 잡아주고 10,000원이라니 솔직히 끌리더라고요.
후다닥 연락해보니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상황이었는데 너무 아쉽더군요. 이런 건 선착순이니까 뒤늦게 발견한 제 잘못이지요.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심부름 같은 거 대신 해주고 돈을 받아도 좋겠다 싶었고, 벌레 잡아달라는 게 검색해보니까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키워드에 심부름, 벌레, 해충 이런 걸로 설정해놓고 글이 올라오자마자 자동으로 알람이 뜨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종종 알림이 울려서 확인해보면 벌레 퇴치용품 이런 걸 파는 글만 올라오고요. 한참을 잊고 지냈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알람이 울려서 우연찮게 확인을 했는데 무려 2만 원에 바퀴벌레 한 마리 퇴치해주는 일이 생겼더라고요. 심지어 글 올린 사람이 급한 대로 반찬통으로 엎어놓았는데 어떻게 치우지를 못하니 치워만 달라는 손쉬운 부탁이었고요. 거기에 집까지 가까워서 제가 재빨리 연락해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여자였는데 무슨 구급차 부르는 것 마냥 빨리 좀 와달라고 노래를 부르더군요. 곧장 그 집으로 찾아가니 문 앞에 정말 보기 드물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처자가 집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발견한 건지 옷차림새가 굉장히 차려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눈치채고 벌레 잡아주러 오신 분이냐고 묻더군요. 맞다고 말하고 그녀한테 인사도 하고 좀 작업 좀 걸어볼까 했는데 그녀는 앞뒤 다 자르고 제발 빨리 좀 잡아달라고 울먹이더라고요. 못 잡으면 자기 오늘 집에는 못 들어간다고요. 원룸 빌딩 반지하층에 살고 있었는데 건물이 낡기도 했고 반지하라 벌레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이 생겼더군요. 저도 자취 경력이 꽤 돼서 아는데 이렇게 습하고 어두운 곳은 벌레들이 안 꼬일래야 안 꼬일 수 없는 구조였지요. 방 안에 들어가니 침대와 책상 사이에 뒤엎어져 있는 바퀴벌레가 딱 보이는데 세상에 제가 제 인생 살아오면서 봐온 바퀴벌레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커다란 녀석이었습니다. 크기를 보니 집 바퀴는 아닌 것 같고 밖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정말 웬만한 곤충에는 눈도 꿈쩍 안 하는 저였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더럽게 생겼더라고요. 뒤엎어진 반찬통 안에서 탈출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반찬통이 다 들썩거릴 정도였으니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미 잡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반찬통을 들어서 저 녀석을 집어올리는 순간 도망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방문 뒤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소리만 계속 지르고 있었고 그녀한테 뭐 안 쓰는 책이라든지 바로 터뜨려 없애버릴 만한 도구를 빌리려고 했는데 그녀가 TV에서 바퀴벌레가 죽으면서 알을 깐다는 말을 들었다고 생포해서 밖에다 버려달라는 어려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냥 포기할까도 싶었는데 더러운 거 꾹 참고 2만 원이면 솔직히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것도 드물다 싶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맨손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반찬통 한쪽을 들어서 과감하게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 촉감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정말 아직도 역겨워서 소름이 쫙쫙 돋습니다. 아무튼 그녀한테 잡았다고 잡은 거 확인해보겠냐고 손을 번쩍 들으니 그녀가 꽤 괴성을 지르면서 저만치 떨어지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리고 밟아서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그녀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니 그녀가 그제서야 안심이 된 건지 박수를 치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녀도 쉬고 싶었는지 제가 있는 것도 신경도 안 쓰고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더라고요. 정갈한 외투 안에 하얀 셔츠를 입었는데 그녀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무서웠는지 새하얀 셔츠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모에 정신이 팔린 것도 잠시 솔직히 저도 제가 잡은 거긴 하지만 손이 괜히 기분이 나빠서 그녀한테 화장실 좀 잠깐 빌렸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녀가 조금 싫은 표정으로 경계심을 보이며 왜 그러시냐 묻길래 손 좀 씻고 싶다고 말하니 그녀도 이해를 한 듯 그러라고 하더군요. 여자 혼자 사는 집 화장실은 처음 들어가 봤는데 좋은 냄새가 나더군요. 간단한 빨래는 직접 하는지 빨아놓고 널어놓은 걸 보고 말았는데 그녀는 무신경한 건지 눈치도 못 챈 듯 했습니다. 아무튼 손 씻고 나오니 그녀가 뭐 고마운데 드릴 건 없고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냐 물어보더군요. 그때가 밤이 늦은 터라 저도 얼른 들어가서 쉬고 싶어서 됐다고 하고 현금으로 주실 거냐 입금을 해주실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막상 바퀴벌레 하나 죽여주고 2만 원이나 주기 싫어진 건지 갑자기 저한테 흥정을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자기가 다 잡아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거 치워주기만 한 건데 2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다 하면서 말입니다. 뭐 사실 2만 원이 아니라 5천 원만 줬어도 와서 해줬을 일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돈 주기로 한 사람이 일처리 다 끝내놓으니 돈이 좀 비싼 것 같다 하면서 모르는 척하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녀랑 그걸 가지고 싸우기도 좀 그랬습니다.
사실 회사 다니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예쁜 여자 앞이라고 무게를 잡고 싶었어요. 괜히 푼돈 얼마에 왔다 갔다 성질 부리고 같이 싸우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그냥 2만 원 포기하고 대신에 이 여자 연락처나 어떻게 받아서 한번 잘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괜찮다고 했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전화번호도 못 받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아주 팔푼이가 돼도 세계 최고의 팔푼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생각하다가 오래된 자취 경력 생활을 바탕으로 보니 그녀가 뭔가 초짜티가 팍팍 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녀한테 혹시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살짝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걸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나오길래 그냥 일단 대답해달라고 했더니 맞답니다. 이제 이사 온 지 3주 되었다고 하더군요. 방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고 깔끔한 걸로 봐서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더군요. 사회초년생인 그녀가 부모 곁을 떠나 처음으로 구한 보금자리. 부담스럽지 않게 서울에 있는 반지하로 잡았지만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던 겁니다. 그녀한테 그러면 오늘은 그냥 돈 안 받고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3번 정도는 그냥 해줄 테니까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물어봤지요. 그런데 제가 돈을 안 받고 가는 대신 앞으로 3번은 더 해주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묻더군요. 그래서 그녀한테 설명해줬죠. 자취하는 거 처음 해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앞으로 저런 바퀴벌레 같은 건 하루가 멀다 하고 심심찮게 마주칠 거라고. 아마 그동안은 운이 좋아서 한 번도 발견 못한 걸 테고 한 마리 나오기 시작했으니 자주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녀는 제 말이 돈 깎으라는 자기한테 괜히 겁주는 걸로 들렸나 봅니다. 뭐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돈을 깎으려고 했기로소니 그걸 가지고 재수없게 저주를 퍼붓는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나름 여태껏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조언해 준 거고 이렇게 하면 그녀 연락처도 받아내고 몇 번 더 볼 수 있으니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니 제가 큰 실수를 한 건가 싶더군요. 그래서 그녀한테 그냥 그래서 돈도 안 줘도 된다 말하고 제 전화번호만 적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 처리해 준 건데 그거 고맙다는 말도 못 듣고 나오니 조금 씁쓸하더군요. 예쁜 게 얼굴값을 한다더니 물론 저도 푼돈 벌러 나간 거긴 하지만 애교 부리면 돈도 안 받고 그냥 해줄 줄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녀한테 다시 연락을 받게 된 건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한참 늦은 시간에 자고 있는데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라서 전화 받자마자 다짜고짜 지금 몇 시인데 전화질이냐고 누구냐고 성질을 부리고 있는데 훌쩍훌쩍거리면서 그녀가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아까는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데 또 예쁜 아가씨 코맹맹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금방 간다고 하고 자느라 뻗친 머리도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그 길로 그녀 집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새벽바람에 잠옷 차림으로 밖에 나와 오돌오돌 떨고 있더라고요. 아까처럼 땀을 흘리기엔 조금 쌀쌀한 새벽 공기임에도 그녀는 벌레가 있는 집구석에는 못 들어가겠다는지 분홍색 잠옷을 입고 팔짱을 안으로 끼고 오돌거리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지운 모습도 굉장히 귀염상이더라고요. 머리는 넓은 밴드 같은 걸로 올려묶고 있었는데 자꾸 신경 쓰이는 게 잠옷 차림인데 잠옷 말고는 따로 입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자꾸만 눈길이 슬쩍슬쩍 갔습니다. 안으로 팔짱을 끼고 있어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괜시리 신경이 쓰였어요. 허겁지겁 무슨 일로 또 전화를 했냐고 물으니 아까 무례해서 미안하다고 곧바로 사과부터 하면서 자기 전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천장에서 뭐가 뚝 하고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 길로 곧바로 뛰쳐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방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그녀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자기 전에 씻은 건지 방 안은 비누 냄새로 가득하더라고요. 더러운 바퀴벌레를 잡으러 왔는데 그 집안의 향기는 더러움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지요. 방 안을 둘러봐도 후레쉬를 켜서 구석구석 살펴봐도 그녀가 봤다는 벌레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떨고 있을 그녀한테 일단 아무것도 없다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면서도 발끝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더라고요. 저보고 천장에서 침대로 떨어졌으니 이불 좀 한번 살펴봐달라고 부탁하길래 샅샅이 뒤져봐줬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었고요. 제가 실제로 보았냐 물으니 그녀가 저한테 원망하는 듯한 말투로 저 때문에 이게 다 뭐냐고 하는 거예요. 신경 쓰여서 집에서 어디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는 게 없으니 저도 다음날 아침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그녀랑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고작 2만 원 받자고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녀한테 그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또 제 탓이라고 저를 원망하더니 가긴 어딜 가냐면서 잡을 때까지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 상황처럼 실제로 있는 걸 잡아놨으면 버려주겠는데 이거 이미 몸을 숨겼건지 원래 있지도 않은 건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언제까지고 여기에 죽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내 삶이 있는데 잠도 못 자고 나도 억울하다고 한마디 했지요. 그래서 그녀와 티격태격 한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견디지 못하고 저보고 그럼 그녀 집에서 자고 가도 되니까 머물러 있으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녀도 흥분한 게 조금 누그러진 듯해서 그녀한테 그냥 벌레라고 벌레 잡는 스프레이 뿌리기만 해도 되고 정 뭐하면 쓰레빠로 때려잡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고 자기는 근처에도 있기 싫답니다. 애초에 집주인하고 집 계약했을 때 벌레가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집을 구할 때도 그래서 그녀가 계약 전에 12번도 더 와봤다고 하더라고요. 벌레 흔적도 없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끝나니까 이게 뭐냐고 하더군요. 그녀한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벌레가 사람이 돌아다닐 때 죽으려고 밖으로 나오겠냐고 했습니다. 반지하면 그냥 벌레는 기본적으로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10년가까지 자취생활 하던 사람이 하는 말이니 내 말을 믿으라고 했지요. 그냥 집주인한테 말하고 방 빼라고 벌레랑 같이 못 사는 사람이면 반지하에서는 사는 거 아니라고 조언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또 방은 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당장 자기 집이 지방인데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 아니면 당장 머물 곳도 없고 그리고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예산이 딱 맞는 방이라서 다른 데는 구할 엄두도 나질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녀한테 그럼 일단 급한 대로 우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투룸이고 벌레는 따로 없다고요. 방 구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집에다가 짐 빼놓고 머물다가 이사 나가면 되지 않냐고 했지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는지 잠이 들더군요. 저는 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녀가 잠든 거 보고 집에 갈까 하다가 괜히 갔다가 또 기척이라도 나면 잠 깨서 전화해서 저를 부를까봐 그냥 남기로 했습니다. 저도 피곤했는지 금방 잠에 들었는데 그녀가 저를 깨우더군요. 반지하지만 그래도 해는 들어와서 밖에가 아직 캄캄한 걸 보니 새벽인 걸 딱 알겠는데 그녀가 또 나를 왜 깨웠나 싶었습니다. 혹시 또 벌레라도 봤냐고 물으니 아무리 그래도 도와준 은인을 바닥에서 재우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저보고 침대에 올라와서 자라고 하더군요. 징검다리 효과라고 하나요? 징검다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녀한테는 벌레가 나오는 집이 징검다리보다 무서웠을 겁니다. 두려움에 두근거리는 게 인간이 착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낀 떨림이 두려움인지 저에게 호감이 생긴 건지 헷갈렸나 봅니다. 그렇게 기가 세고 소리 빽빽 지르는 얼굴과 파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한 이불을 덮으니 서툴어서 저에게 모든 걸 맡기더군요. 다음 날 퇴근 후 제가 짐 빼는 거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고 저는 그녀 집에서 곧바로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던 게 벌써 올 초의 일인데 지금은 사실 그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집에 짐을 하나둘 풀기 시작하더니 그냥 아예 제 집에다가 살림을 차려버렸네요. 혼인신고만 안 했지 거의 신혼부부나 마찬가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기센 척은 다 하더니 막상 같이 살게 되니 퇴근하고 와서 밥도 차려놓고 천상 여자가 따로 없네요. 세상에 바퀴벌레는 아무짝에도 도움 안 되는 쓸모없는 해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인연을 이어주다니 그 바퀴한테는 제가 고마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들을 하나 두고 있고 2살 어린 아내와 결혼 생활을 유지 중이기는 합니다. 저는 남중, 남고, 공대를 나왔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아내와는 소개팅으로 만났고 아내는 솔직히 지금도 예쁘고 날씬합니다. 하지만 아내를 안아본 지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요즘 말하는 퐁퐁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정을 유지하려고만 생활 중입니다. 물론 연애 때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결혼도 하지 않았겠죠. 연애 때와 신혼 초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는 정말 저는 돈 벌어주는 기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제 나이 30살 때였습니다. 남중, 남고, 공대를 나와서 여자를 만나볼 기회가 많이 없었고, 졸업 후 취업한 후에는 직장이 괜찮아서인지 그래도 간간히 소개팅을 하면서 한 2명의 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도 예쁘기는 했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눈이 높기도 했고, 저는 애교 많은 여자를 좋아하는데 애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30살이 되었고, 지인의 지인 소개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정말 예뻤고 관리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외모를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 아내는 정말 착하기도 하고 애교도 있었습니다. 몇 번 만나지 않아서 사귀기로 했고, 그때부터는 정말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요즘 여성 같지 않게 개념도 있어서 제가 돈 쓰는 게 아깝다며 비싼 데보다는 가성비 있는 식당을 알아보고 저렴한 가격에도 너무나 좋아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밥을 사면 커피를 사거나 자기 월급날에는 저에게 대접도 해주고 비싼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이 나서 샀다며 선물도 자주 해줬습니다. 아내는 그 당시 차가 없었고 제 차를 이용해서 데이트를 했는데 가끔씩 미안하다며 주유도 해주기도 했습니다.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 씀씀이도 좋은 게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사귄 지 몇 개월 되었을 때 아내를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저도 몇 명의 여자를 아는 경험이 있었고 아내도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가 2-3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에게만 몇 번 안기었다며 경험이 많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아내를 안을 때 아내는 많이 부끄러워했고 경험이 별로 없는 제가 볼 때 아내도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 아내를 아는 후 아내는 저에게 안기었더니 너무 좋았다고 했고 우리는 서로 경험이 많이 없으니 둘이 조금씩 더 공부하고 맞춰가기로 했습니다. 한 번 아내를 안고 나서 아내를 만날 때마다 안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저에게 매번 안기더니 시간이 갈수록 거절하는 횟수가 많아졌고 그럴수록 저는 애가 탔습니다. 아내는 집이 엄하다며 일찍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외박을 할 수 없었는데 매번 12시 전에는 들어가야 하니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내가 너무나도 좋았고 아내랑 오래 같이 있기 위해서는 결혼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 아내처럼 예쁘고 착하고 개념 있는 여자를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사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아내에게 청혼을 했고 아내는 몇 주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후에 제 청혼을 받아들였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결혼을 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의 본가는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정말 잘 나가셨고 그 후로 조금씩 기울더니 지금은 부모님 아파트와 부족하지 않은 노후 자금 정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그래도 부모님 사정이 나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서울에 적지 않은 평수의 아파트와 중형자 한 대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월급이 나쁘지 않았고 씀씀이가 해프지 않아서 제 나이대의 평균보다는 조금 더 돈을 모아놨었습니다. 아내가 혼수를 해오기는 했는데 기껏해야 몇 천만 원 정도의 혼수를 해왔습니다. 어머니가 우리가 준비해간 아파트에 비해 너무 초라하게 혼수를 해오는 게 아니냐며 저에게 살짝 싫은 소리를 했지만 저는 돈이 무슨 대수냐며 적은 혼수에도 일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아내에게 반해서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1년 정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매일 볼 수 있고 매일 안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벌이가 넉넉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말마다 전국 팔도로 놀러 다니기도 했고 몇 달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서 신혼을 즐겼습니다.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를 했는데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녁 식사도 잘 해놓았고 음식 솜씨도 좋았습니다. 결혼을 하면서도 우선 경제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경제권에 대해서도 전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그렇게 신혼을 즐기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도 아내도 너무나도 좋아했고
양가 부모님들도 너무나 기뻐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입덧이 심했고 임신 우울증도 호소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강도는 더 심해졌고 아내는 힘들다며 집안일을 점점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제가 알아서 어머니가 챙겨주신 반찬에 밥을 챙겨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음식 냄새도 못 맡겠다고 해서 구내식당에서 먹고 가거나 밖에서 사 먹고 들어간 적도 많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집안일에서 손을 아예 떼자 저는 집안일도 도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업무량도 많고 힘든데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솔직히 저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불평불만 없이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정말 더 최악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완전 똑 닮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고 나자 아내는 정말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안중에도 없고 아들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 당시는 코로나가 있던 때도 아니었는데 저의 부모님이 혹여나 아들을 안으려고 하면 무조건 손을 닦거나 손 소독제를 발라야 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인, 장모나 처가 식구들은 손을 닦지 않고 아들을 안아도 전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어이가 없어서 우리 식구들이 무슨 세균 덩어리냐며 화를 냈는데 자기는 그런 적 없고 다들 손 닦고 아들을 안게 했다 했습니다. 아들을 낳더니 집안일은 더 개판이 되었고 저는 계속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돌이 되니 이제는 경제권까지 넘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지만 그때부터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데리러 간 적도 몇 번이고 나중에는 고집을 꺾는다고 몇 주 데리러 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연락도 안 받고 친정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져주라고 했고 장인 장모도 경제권은 여자가 맡는 게 맞다며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혼까지도 고려했지만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권을 넘기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경제권을 넘기니 아내는 처음에는 저에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 개월 가지 않았고 처음에 30만 원이던 제 용돈도 점점 줄여서 이제는 15만 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아껴 써서 아내 몰래 몇백을 모으기는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은 낳은 후에는 잠자리도 조금씩 피우더니 몇 년 전부터는 아들이랑 둘이 자면서 제가 옆에도 못 오게 하고 있습니다. 제 몸은 거미줄을 치고 있었고 가끔씩 혼자 스스로 위로하면서 제 욕구를 달래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네 집은 원래부터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찍 어머님을 여의고 아버지랑 둘이 살았는데 그래서 밥을 잘 못 먹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우리 집에서 밥도 먹였고 어머니가 사주시는 옷들 중 몇 개는 친구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대학을 가지 않았고 졸업 후 일을 하다가 저랑 군대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군대 전역 후 친구는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셔서 졸지에 고아처럼 되었고 저는 그 친구가 안타까워서 제 용돈으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가끔씩 모아놓은 돈으로 친구 몰래 친구 가방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꼭 잘 돼서 나중에 다 갚겠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혼할 때쯤 친구 장사가 대박이 났고 지금은 직원도 몇 명 채용해서 저보다 2~3배 이상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그동안 고맙다며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했고 이 금액은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전에도 친구와 아내와 저의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아내는 지금도 그 친구는 좋아하고 만나는 것에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 결혼은 절대 안 하겠다고 다짐한 지 오래입니다.
제가 용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이 없는 걸 알자 친구는 항상 술값과 밥값을 냅니다. 물론 저도 가끔씩 내기는 하는데 친구가 거의 낸다고 보면 됩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그나마 제가 숨을 쉬는 건 아들과 둘이 놀 때와 2주에 한 번씩 이 친구를 만나는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라 잘 나가지 않는데 이 친구는 2주에 한 번씩은 만납니다. 아내도 제가 이 친구를 만나는 건 좋아합니다. 친구는 저를 만날 때마다 조심스레 이혼 얘기를 꺼내기도 하지만 제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걸 알기도 하고 자신도 부모님을 여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을 지켜가며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우울증도 오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친구는 제 기분을 달래준다며 둘이서 같이 여수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저를 그렇게 신경 쓰지를 않기도 했고 그 친구랑 간다니깐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배려해서 친구가 호텔과 KTX를 예약했습니다. 대신 제가 가서 저녁에 술을 사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주말에 아내 얼굴을 안 보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는 밖에 나가기가 어렵자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서울역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나도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3시간 열을 달려 도착한 여수. 도착하자마자 바다 냄새도 나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우선 간단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여수 엑스포네일 맛집이라며 레스토랑을 갔는데 실외에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날도 좋았는데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힐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친구가 미리 알아봐서 패키지로 잘 예약을 해서 그런지 호텔에 인피니티 풀, 집트랙도 탈 수도 있고 요트도 탈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2명이서 수영장을 가기는 좀 그래서 패스하고 우선 집트랙을 탔습니다. 23층 높이에서 탔는데 바다 위를 가르며 바다 바람을 쏘이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데 5층 수영장 쪽에서 여성 2분이 탔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는 걸로 봐서는 수영장을 다녀온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저희랑 비슷했는데 둘 다 얼굴도 예쁘고 날씬했습니다. 친구도 그 여성분들을 보더니 조금 호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잖아요. 예쁜 여자들을 보면 힐끗 쳐다보게 되잖아요. 저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여자분들을 곁눈으로 봤습니다. 수영 후 막 샤워를 하고 나와서 그런지 샴푸 냄새가 좋았습니다. 호텔에 들어와서 좀 쉬다가 저녁은 간단히 배달을 해서 먹었습니다. 저녁에 불꽃놀이 여객선에 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호텔 패키지를 통해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달리는 것도 좋았습니다. 20여 분 열을 달려서 드디어 불꽃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내 머리 바로 위에서 터지는 불꽃놀이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여수를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불꽃놀이를 보는 동안 그동안 우울했던 감정들도 폭죽과 함께 다 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도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며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불꽃놀이를 마치고 우리는 한잔하기 위해서 택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플을 사용하는데도 택시는 한동안 잡히지 않았고 검색을 통해서 버스라도 타기 위해 가까운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는 한참 멀었고 택시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이 몇 명이 사람들도 택시 잡다가 지쳤는지 정류장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호텔에서 만난 그 여성 2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도 어플로 택시를 잡는 것 같았는데 잡히지 않아서 짜증이 조금 난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다행히 친구가 택시를 잡았고 택시가 도착했을 때 그 여성분들에게 같이 타자고 했고 그녀들은 망설이더니 같이 탔습니다. 원래 그녀들은 호텔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여수에 왔으면 낭만 포차 거리를 한번 들러야 된다고 얘기하니 자신들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낭만포차에서 한잔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들은 둘 다 유부녀였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서울에 산다고 했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랑 같은 KTX를 타고 왔고 비슷한 코스로 여행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우리보다 3살 많았는데 둘 다 얼굴이 동안이라서 우리보다 적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적당히 술을 먹고 같이 택시를 타고 숙소로 왔습니다. 다음날 약속을 하지는 않았는데 조식을 먹을 때도 시간이 겹쳤고 우리는 함께 조식을 먹었습니다. 그녀들도 요트를 타러 가는 일정이었고 우리는 동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유람선도 좋았는데 요트도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새 친해져서 같이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올라오는 KTX 도시간대가 같았고 우리는 여수엑스포역까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날 술값도 내고 택시비도 냈다며 고마워했고 서울에서 한번 만나서 자신들이 쏜다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는 길이 너무나도 아쉬웠는데 집에 오자마자 가슴이 답답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친구랑 여행을 하고 오니 조금 낫기는 했습니다. 친구와 여성 한 분이 연락처를 교환했었고 둘이 연락을 좀 나눴는지 여행 후 2주 정도 지났을 때 친구가 넷이서 만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들을 다시 보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여수 때도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 여성과 말이 더 통했는데 그녀도 왠지 저에게 호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번 넷이서 술을 마셨고 친구랑 다른 여성이 먼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몇 번 같이 만났는데 친구와 친구 여자친구가 저랑 그녀를 엮어주려고 노력했고 그녀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숙소로 향해서 서로를 아껴주었습니다. 아내와 리스로 지내면서 여자를 안아본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자를 안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상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안길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사실 처음 그녀를 안을 때 너무나도 좋아서 저도 모르게 금방 끝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예전 실력이 살아나면서 그녀가 만족할 때까지 그녀를 안아주고 사랑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가끔 안기기는 하지만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몇 년 전부터 만족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게 좋다며 제가 연하라서 힘도 있고 체력도 있는 것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궁합은 좋지 않지만 가정은 화목하다며 저와는 단순히 사랑을 하는 파트너로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거나 너무 집착하게 된다면 자신은 이 만남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연락도 주중 낮에만 되고 주말에는 카톡이랑 전화도 다 차단으로 돌려놓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너무나도 싫기는 하지만 저도 가정은 지키고 싶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원하는 선만 잘 지키면 그녀를 오랫동안 안을 수 있으니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와 파트너가 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친구도 여자친구랑 잘 만나고 있고 저도 그녀와 잘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난다는 알리바이, 그녀들도 서로를 만난다는 알리바이가 있어서 서로의 가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친구도 자신의 여자친구와 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며 좋아합니다. 저도 그녀와 궁합이 정말 잘 맞는다며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녀를 안기 시작하면서 제 삶도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꼴 보기도 싫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오히려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바람에 대해서 정말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지금처럼 막장만 아니었어도 제 아들을 걸고 절대 바람을 피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장인 아내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게다가 그녀도 예쁘고 아름답고 저를 좋아해주니 바람은 안 된다는 제 신념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격주로 그녀를 만납니다. 그녀를 만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녀도 저를 만나는 날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둘이서 만날 때도 있고, 가끔은 친구 커플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보통 만나면 저녁을 먹으며 술을 한잔하고 숙소로 향하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친구 커플과 만날 때는 같이 술을 먹다가 같은 숙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친구 커플도 같은 숙소에서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더 짜릿할 때도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스킬이 좋습니다. 서비스를 정말 잘해주고 서비스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정말 사랑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2번 정도 서로를 안습니다. 서로 가정이 있기에 아쉽지만 11시 전에는 헤어지고 2주를 기다립니다. 저는 이 만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특별한 인연이 있기를 바라며 우연히 인연이 왔을 때 잘 잡기를 바라겠습니다.